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43화 시작합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역시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한여름이죠. 이제 한여름 더위가 계속 되고 있죠. 거기 비 많이 오죠, 올해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호우주의보가 떴어요. 그래서 막 회사에서도 일찍 가라고 그러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물에 잠기고 뭐 차가 물에 잠기고 뭐 집에도 물이 들어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실제로 목숨을 달리하신 분도 있었다고 뉴저지에서도요. 예, 그 예.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난주에 텍사스에 큰 홍수가 나서 뭐 100몇십 명이 죽고 바로 그 특히 주에 아이들이, 예, 예, 그 주에 또 이 노스캐롤라이나 쪽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제 자신이 그 한참 비가 올 때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한 2, 30초간 차가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냥 쭉쭉 미끄러졌어요.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예,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미끄러지다가 가운데 처박힌 차들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갑자기 오고 이럴 때는 아무리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반드시 서행을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서행. 네. 예, 그거 꼭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당부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트럼프 정부에서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지구 온난화도 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염려가 되고 어떤 그 분이 과학자셨던가 그 얘기를 한 걸 들었었는데 오늘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가장 시원한 날일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약간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지구가 뜨거우니까, 여름에 많이 뜨거우니까, 산불, 들불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불, 들불이 일어나서 나무나 풀이 다 타버리니까, 이제 지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여름에 맞아요. 비가 오니까 그 흙탕물이 이제 더 심하게 흘러내리고 홍수가 쉽게 나는 거죠. 그 홍수가 나면서 또 나무나 풀이 자랄 흙이 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나 흙이 못 자라기 때문에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그 온도 더 올라가면 또 비가 오면 산불 나가지고 또 홍수가 더 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살갗에 와닿고 있는 지금 우려되는 이 순간입니다. 자, 미국 정치농장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일인데 뭐 바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간단하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의외로 이 한인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미국 소식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네. 느끼죠, 양희님도? 그쵸. 그나마 미국에 있는 한인 뉴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뉴스를 보는데 그것도 요즘은 잘 안 보잖아요. 예, 그 그래서 점점 이렇게 잘 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미국 뉴스를 다뤄봤자 이렇게 뭐 많이 보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해야죠. 왜냐하면 돌아가는 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또 연계돼서 일어날지 모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좀 알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우리 인간이.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 요즘에 자주 많이 나오는 얘기 두 가지. 제프리 앱스틴 이야기하고, 이 반이민, 강제 출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프리 앱스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양희님이 뭐 알고 계신 거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저는 뭐 한동안 그 앱스타인 리스트 해가지고 뭐 아동 성범죄자라는 얘기가 뭐 많이 신문에 나왔었고 그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에 이런 다큐 같은 저기 그 프로그램도 나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가장 충격이었던 게 이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마 자살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진짜 영화 같은 얘기가 나왔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인, 또 이렇게 재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미성년자 성상납을 했고, 그 리스트가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랑 그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그 이름이 그 리스트에 있어서 그 리스트를 원래는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제프리 앱스틴이 월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재정관리사로 일을 해서 나름대로 뭐 돈을 벌을 수는 있겠죠. 예, 벌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재판할 때 보니까 거의 5억, 6억 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쓸 만큼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변호사 비용으로만 6억 불을 썼어요. 예, 물론 변호사 썼지만 풀려나오지 못했죠. 그 돈, 엄청난 돈이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19년 8월 달에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감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섹슈얼 프레데터로 성범죄자로서 이제 감금이 됐는데 거기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일단 뉴스에는 자살,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백인 음모론자들, 이 트럼프 서포터들을 이루고 있는 이 백인 음모론자들이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 왔죠. 제프리 앱스틴이 그럼 과연 어떻게 그렇게 무슨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어린 여자애들 그다음에 여성들을 모아서 뭐 유명인이라든가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을까? 뭐 그거는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볼까요? 지금 여기가 멕시코고 큐바가 바로 있고 반 갈라진데 여기가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이죠. 하이티, 네.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이 US 버진 아일랜드 영에 속하고 거기에 그레이트 세인트 제임스라는 섬이 있고 거기서 또 한참 배 타고 들어가거나 경비행기로 프라이빗 제트로 그냥 가면 리틀 세인트 제임스라는 데 있어요. 여기에 자기 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리틀 세인트 제임스 여기 보이죠? 네. 요게 바로 앱스틴 아일랜드라고 제프리 앱스틴이 여기에 별장 짓고 프라이빗 제트 활주로 여기 만들고 뭐 여트 있고 그러면서 여기 딱 이 섬의 안에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꼬셨겠죠. 야, 너 몇백만 불짜리 여트 타봤어? 뭐 이런 이 사람 부자고 뭐 외모도 수려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이 아니까 어린 여성 뭐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뭐 따라갔겠죠. 한번 따라가면은 여기 나오기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예, 여기 딱 가다 놓으니까 그러고서 그 뒤에 무슨 짓을 꾸미겠죠. 그게 이해가 가요. 왜 그 아무리 제프리 앱스타인이 뭐 말빨이 좋고 그래도 그 뭐 여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갈까 했는데 아마 요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국적인 그런 섬 막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호기심이 일어서라도 뭐 따라가기도 하겠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지금 몇 명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네, 지금은 많이 컸죠. 이제 어른이 됐는데 맞아요. 그래도 자신들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계속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가 서포터들이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서포터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어, 상당수가 음모론으로 됐지 않습니까? 큐아난이라든가 막 이런 음모론. 그걸로 해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잖아요. 코로나는 뭐 중국에서 뭐 뿌린 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 똘똘 뭉치면서 트럼프한테 표를 몰아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거 제프리 앱스타인 그 2019년에 죽은 거 그 음모론 맞아. 트럼프는 다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죠. 지금 생각하니까 뭐 표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음모론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팟캐스트 하는 사람, 뭐, 박스뉴스 앵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야, 트럼프 밀어줘가지고, 딥스테이트라고 옛날부터 이 음모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 우리가 보는 이 뭐 클린턴, 트럼프 이거 왜 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거야. 그런 애들이 다 꾸민 거다. 이런 음모론을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몰아주면 이제 이런 문제들 밝힐 거고 공약으로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네, 이걸 밝힌다고. 기억나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트럼프 마가 이 진영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음모론자들의 상당수를 팬 번디라든가 팬 번디는 뭐 법무부 장관이 돼 버렸고 예? 무슨 캐시 파텔은 FBI 국장이 돼 버렸고 댄 본지노는 옛날에 그냥 경찰 로 인포스먼트 하던 사람이에요. 꼭 경찰만 로 인포스먼트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슨 뭐 IRS에도 집행을 할 때 되면 거기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이민국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로 인포스먼트라고 합니다. 셰리프도 있고 폴리스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댄 번지노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을 했고 하나 특이한 게 이제 FBI나 어떤 정보기관 내에서 언더커버 일을 좀 했어요.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프락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그 백엔 우열지 모터바이크 그룹이야. 이거 뭐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FBI나 어떤 정부기관에서 CIA나 이런 데서 뭐 경찰을 보내잖아요. 걔들하고 똑같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뭐 가죽 락 자켓 입고 너 바이크 하나 사줘가지고 너 걔들이랑 게스테이션에 이렇게 만나서 뭐 핫도그 먹으면서 하이 왓츠업 뭐 이러면서 친해지고 그 그룹에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보 기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공작원이 되는 거죠. 공작원. 쉬운 일이 아니죠. 얘는 엄청나게 강력한 음모론 신봉자고 이 특히 앱스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걸로 야 뭐 우리 트럼프 되면은 뭐 우리 다 밝혀낼 거야 하고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 부국장으로까지 발탁이 됐어요. FBI 부국장. 이거 참 트럼프도 물론 뭐 논공 행상이라는 게 안 좋긴 하지만 파텔 칼씨도 왜 FBI 국장 됐냐면 이 플로리다 쪽에 이 법조계 인사인데 옛날에 그 첫 번째 당선될 때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푸틴이 댓글 같은 거 달고 해가지고 트럼프를 밀어줬다 막 그런 음모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 이거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기게 만든 사람이 캐시 파텔이에요.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FBI 국장으로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FBI 국장으로는 약간 좀 약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가 진영의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고 트럼프로부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거는 다 이 음모론 때문인데 막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야 앱스테인 거를 한다 했는데 또 팸 반디 이 법무부 장관이 앱스테인 거 지금 우리 조사하고 있고 그 고객 명단 앱스테인의 고객 명단 이거 내 책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그러고 나서는 또 2, 3일 있다가 싹 없어. 나 그때 얘기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고 트럼프도 야, 지금 텍사스에 홍수도 나고 이런데 무슨 지금 아직도 제프리 앱스타인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마가 진영에서는 무슨 감을 느껴요? 자신감, 배신감 둘 중에 하나.
배신감. 딩동댕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배신감을 엄청 느끼고, 근데 가만히 저도 이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일인가 하고 내가 생각해봤거든요. 양인 생각은 어때요? 이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일이에요? 트럼프한테 하늘같이 따랐잖아요, 트럼프를. 그렇지만 그 트럼프가 자기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이거를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믿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뒤통수를 맞은 셈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의 나쁜 점을 다 알면서도 지지했는데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예, 아닐까요? 예. 그 마가 진영도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음모론만 주장하고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생태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금도 내고 또 뭐 물건도 팔잖아요, 무지하게. 이런저런 물건 팔고 뭐 성금이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이렇게 고위직 자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박스뉴스 하다가 갑자기 국방장관이 그 된다든가. 사람들은요, 나름 논리가 있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정말로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서 이제는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타살했다는 것도 이제 밝히겠구나.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팬 반디가 법무부 장관이고 이제 뭐 캐시 파텔 뭐 FBI 국장 댄 봉기노 FBI 부국장 다 자기 사람들인데 그것도 극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다 밝히겠거니 했는데 이게 이제 뒤통수 딱 맞으니까 이제 여기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불만이 그 하나로만 이렇게 딱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은 트럼프 재선시키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들을 별로 안 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목소리가 많이 있을 수가 그죠? 있죠. 왜냐면 백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백인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 무조건 트럼프 밀었잖아요. 많이 그렇지만 이 밀었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공감이 가니까 밀었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요, 트럼프가 외국인들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뺏어가거나 이익을 뺏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다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그 그렇게 사람들은 펼쳐서 시원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자신들의 가난의 문제나 빈부차의 문제 이런 거는 관심이 없죠, 이제는 트럼프는. 아니, 이런 거는 풀리지 않는 걸 이제 알죠, 이 사람들도. 근데 사실은 캠페인 할 때부터도 뭐 이게 싹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민주당 바이든, 뭐 카말라 해리스 얘들은 이겨야 되니까 똘똘 뭉쳤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수건이었던 트럼프 재선까지는 끝났잖아요. 완전 이뤘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허니문 기간까지가 트럼프 지지의 이제 클라이맥스였던 것 같아요. 내 볼 때는. 그리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전까지만 해도 이 마가 열풍이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느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 하고 갈라지면서 아까 양희님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한 게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의 트럼프도 명단에 있어 막 이런 거를 암시하고 던지고 또 갈라지고 그러면서 팍스의 타커 칼슨 같은 사람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비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거 아니에요? 마가 진영에서 그죠. 트럼프 비판한다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딱 제프리 앱스타인 문제부터 시작됐고 앨런 머스크와의 그 불협화음이 이제 성냥불을 그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저께는 이 마가 쪽에 학생들 모아놓고서 포럼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 트럼프는 야 아직도 제프리 앱스테인 얘기하냐 뭐 그러니까 그 폭스 앵커나 그 사회자들이 여러분 이거 앱스테인 문제 정말 우리 관심을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치세요. 아무도 안 쳐요. 이 앱스테인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치세요. 막 박수 칩니다. 네, 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꼭 제프리 앱스테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를 서서히 이제 이런 갈등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쫙 흘러갈 것인가?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제프리 앱스틴 문제는 바로 제일 제가 궁금했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마가와 음모론자들과 트럼프를 비롯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과연 여기에서 균열이 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요겁니다. 자, 트럼프도 이제 이기 대통령 이제 자기가 이룰 것 솔직히 다 이뤘잖아요. 앞에 뭐 종신 집권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 번 쉬었다가 재진 것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자신의 꿈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신의 꿈의 대부분이 이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로 나가요? 실리 위주로 나가죠. 그러니까 푸틴과의 문제도 그렇죠. 옛날에 하고는 달라지잖아요, 지금 다. 오로지 자기가 계속 하는 거는 이민자 패는 것밖에 없어요, 이민자 패는 거. 그거는 뭐 쉬우니까. 쉽잖아요, 뭐, 법 동원하고, 맞아요. 예, 대법원도 자기 편이고 다. 그러니까 이건 패면은 효과 금방금방 나거든. 막, 불법 이민자들 뭐, IC 요원 뭐, 내셔널 가드 가가지고 막, 수갑 채우고 뭐, 진 누르고 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이거는 이제 백인들 결집시키고 속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증오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채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계속하지만 다른 문제들은 지금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마가 문제도 트럼프를 재선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도 사실은 나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엔타이 세미티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다. 그 마가 내에도 이런 갈등과 계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좀씩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왜? 왜?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시켰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마가와 트럼프, 그다음에 또 민주 진보 진영 과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총선 다음 다가올 대선 과연 미국의 정치판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프리 앱스틴 얘기는 요 정도로 그냥 책 읽는 민들레 글 읽기 모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책이 자, 바로 하나 아렌트의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이 책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들 또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해서 강공책으로 나가고 인정사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추방을 시키고 색출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인분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야, 나는 법을 지켜가면서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쫓아내거나 감금시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뭐 크게 잘못된 생각 아니죠, 그거? 양님 어떻게 하지만 그 생각하세요? 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 초기에는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든가 내전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내셔널 가드라든가 특히 이제 머린 코프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그러니까 서류 비비자들에 대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이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들을 내리면서 어떤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방 하부 판사들은 또 트럼프의 이런 행정 명령에 제동을 걸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트럼프가 지금 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은 틀리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약간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법이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맞아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한 연방 판사가 그것을 우리 주에는 적용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불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예. 그렇지만 그쵸. 트럼프한테는 유리하게 약간 진행이 된 상태고, 아직도, 일부, 연방 판사들은 IC가 뭐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불법적으로 이게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또 판결을 내리고 블락도 하고 지금 이렇게 혼재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 이렇게 법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현행 법에 따르면 서류 미비도 불법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어느 책에 있다? 아까 네. 얘기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전체주의 기원에 있어요. 전체주의 기원에 네. 보니까 인종주의, 레퓨지에 대한 문제, 이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희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나눴던 얘기. 네, 저는 그거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그 서머라이즈 돼 있는 거를 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정부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그 한나 아렌트가 그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이 전체주의는 현실을 왜곡하고 또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함으로써 대중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처럼 그 스탈린주의 소련처럼요. 옛날 소련이죠. 폭력과 공포, 뭐 비밀 경찰, 강제 수용소를 동반한 이런 극단적 체제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를 통해서 국민을 컨트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지금 비슷한 거죠. 이 트럼프는 지금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죄를 짓거나 아니면 진짜 서류 미비자를 찾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조차도 혹시라도 내가 그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실제로 선의의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트럼프는 좀 더 강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주랑 같이 간다고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이 한나 아렌트 책을 보면은, 뭐, 앞부분, 뒷부분 다 있는데, 이제, 반유대주의, 엔타이 세미티즘이 시작된 게 왜 됐냐? 그러면 이제, 뭐, 히틀러가, 어, 나치당을 세워가지고, 이제, 아예, 뭐,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무적이 많이. 예. 네, 그런 기원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를 하나 아렌트는 잘 기술을 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 어떤 남자한테 뭐 시달림을 당해서 그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개인이 저 유태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분위기가 이런 전체주의를 끌고 갔다.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막 평등, 인권,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희망들이 다 꺾여요. 패전국, 특히 약소국 같은 경우는 국가 기능 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해요. 레퓨지. 지금도 우리 레퓨지 많지 않습니까? 중남미 막 이런 데서 레퓨지들이 지금 또, 텍사스 네. 국경으로 오고 막 하는 거 똑같잖아요. 1차 세계대전 후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성장해 오던 인권 이런 개념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어. 우리가 존중해야 돼. 막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것이 그때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국가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 1등 국민은 권리가 있어. 인권이 있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등 국민은 권리 조금밖에 없어. 저 난민들은 아예 저거는 뭐 인간의 권리를 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난민들에 대한 증오, 혐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60년대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한 민권운동 때문에 다시 이제 인권에 대한 각성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와 마가, 그다음 백인 우월주의자들, 음모론자들, 요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모든 자신들의 불만과 그 혐오를 난민들, 힘없는 난민들, 나라를 잃은 난민들에게 다 쏟아붓고 거기에서 학살을 하고 특히 거기에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좋은 목표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스 챔버가 생기고 헐로코스트가 생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트럼프 이 2기 때 이 미국 사회에서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책 읽기 모임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딱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반이민 폭력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남아프리카의 백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차피 힘없고 약한 난민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이민자들한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하나의 순환이구나. 이거를 저희들이 그 책을 통해서 명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뭐 서류 비비한 사람도 법을 어긴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당해도 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인권에 관한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가가지고 쌀을 훔쳤어. 그러면 현행법에 그거 위반 맞죠? 아무리 가난해서 배고파서 쌀을 훔쳤다고 해도 일단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한 거고 훔친 거고. 자, 아까 그분의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앞에 얘기 다 접어두고 지금 당장 네가 부잣집에 가가지고 쌀을 훔쳤으니 너는 벌을 받아도 된다. 이 논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도 그거까지만 들어보면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법을 지키자는 뜻으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왜 그러면 부자는 그 쌀가마니가 창고에 잔뜩 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먹을 것도 없게끔 돼 있을까? 그럼 그 부자가 그 전에 어떤 법에 어긋나는 뭐 고리대금을 했다든가 힘을 가지고 땅을 뺏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너 지금 네가 당장 부잣집에 가서 쌀을 훔쳤으니 너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왜 난민이 생겼으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둘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알아. 앞에 그런 거 다 알아. 그래도 너 현실 지금 너는 법을 어기고 지금 합법 신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앞에 역사를 안 보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너 아느냐. 그럼 앞에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모든 걸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지금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냐 하면은 이 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자의 소양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역사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다들 있겠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정의고 어디까지가 준법이냐. 개인의 준법과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준법 무엇이 다르고 과연 우리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잠시 배웠던 짧지만 진하게 가슴속에 남아있던 그 교훈들을 오늘 2025년 7월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이 폭력, 이 행정적인 폭력 요것과 한번 견줘 봤습니다. 지금 이 전체주의가 한국의 윤석열 정권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네, 잠깐 얘기해 볼까요? 예,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을 지금 현재 그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에 비교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 챗 GPT가 해주는 말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허구적 현실과 첫 번째 전제라는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사실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이념적 허구를 우선시하고 이를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한다고 봤대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부정선거 음모론, 뭐 무속적 사고방식, 그리고 정치적 미신의 활용 등 일부 평론가들에 의해서 전체주의적 허구적 현실의 구축 시도를 구축 시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한대요. 예를 들면 뭐 사주팔자나 점술에 기반한 그런 정치 일정 뭐 1, 2, 3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날짜를 도대체 하필이면 그날로 했냐? 날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왕자를 손에 쓰고 온 거라든가 또 이렇게 뭐 건진 법사며 천공이며 이런 무속인들하고 연계돼 있는 것들. 그 아렌트가 이렇게 초감각적 신비에 의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이렇게 비슷하다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딱 이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5, 60년, 몇 년 전이죠? 1900 몇 년에 이게 지어졌죠?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한 2차 대전 이후로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한 5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지금의 현재와 너무 흡사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엘리트와 폭도 사이의 동맹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고 봤대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반유대주의에 히틀러 한 사람이 반유대주의를 해서 그 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히틀러를 포함한 그 주위에 동조했던 많은 세력들이 침묵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전체주의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12.3 내란을 시도했던 그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주위에 있는 지금 나오는 뭐 노상원이라는 사람, 뭐 또 김용현이라는 사람 너무나 많은 그리고 실제 정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함께 동맹을 뭐 이렇게 뭐 서로를 만든 건 아니지만 암묵적인 서로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법치주의보다 미신과 권력 욕을 우선시하는 태도 뭐 국회 무시하고 비상계엄 논의 같은 것들이 아렌트가 경고한 전체주의 위험 요소로 해석이 될 수 있대요. 세 번째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고립된 개인과 대중의 조직화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외로움과 고립을 이용해 개인을 대중으로 조직화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정치적 불신이라든가 경제적 불안 또 사회적 분열이 이렇게 좀 심화되면서 사실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더 많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심화가 됐는데 어쨌든 일부 시민들이 이런 강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이렇게 음모론적 사고방식에 막 휩쓸려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대중인간 매스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렌트는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중요한 경계에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얘기했는데요. 아렌트가 분석한 전체주의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소련처럼 강제 수용소, 비밀 경찰, 공포 정치가 동반된 극단적인 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주의랑 좀 다르다고 이게 볼 수 있는 점은 한국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12.3 내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도 민주주의 제도가 있고 또 시민의 권리 또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전체주의하고는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권위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맥락에서 이렇게 비슷한 점을 보면서 이게 역사는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이나 그 시대에 그거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다시 역사를 그렇게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는 한 국가 내에서 개인과 개인의 그 부의 차이도 많고 상당히 네.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 힘이 있는 국가, 힘이 없는 국가,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당한 일들이 많죠. 예, 차별도 많고 차이도 많고. 그런데 그 1950년대부터는 그런 불만들이 뭘로 막혔냐면 이념 때문에 막혔어요. 예? 그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사회 내에서 그런 불만들이 이렇게 막 터져나오지까지는 않았어요. 늘 있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국가 간 이념 갈등은 별로 없잖아요. 뭐 누가 1등 국가냐, 2등 국가냐 뭐 이걸 갖고 싸우고 있지.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 내에서 갖고 있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거는 의뢰의 그 불만이 누구한테 가기 쉽냐면 약자들한테 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그거를 활용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쟤들 때문에 그래.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중남미에서 온 애들 쟤들은 뭐 살인범이고 강간범이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정치인과 그런 불만들이 결탁을 하면서 전체주의로 흘러가는데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법을 어긴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도 법을 어기고 내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계속 부정선거 그 주장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오늘도 뭐 모스탄인가 하는 놈이 뭐 옛날 대사하던 놈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그냥 계속 주장하잖아요. 틀린 거 알면서도. 그래서 다 불법인 거. 그래서 전체주의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도덕이나 법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냥 죽여도 돼. 뭐 레퓨지는 뭐 난민들은 이런 걸로 가고 또 독재와 전체주의가 다른 것은 독재는 그 독재를 갖고 있는 그 한 권력자만 사라지면 문제가 좀 해소되는데 전체주의는 그 한 히틀러라든가 뭐 어떤 누구 트럼프라든가 이런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아무리 윤석열이 개망나니 짓을 해도 아직도 지지자가 있는 것은 한국 사회도 그런 전체주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비록 그들이 정권을 잃었어도 국힘당 같은 경우는 얘네 같으면 참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그 내란을 일으킨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지금도 떳떳하게 목소리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바로 그래요. 전체주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사회 전체가 또 세계적으로 전체주의화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설사 한두 명의 정권이 없어지고 뭐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사회는 이미 상당히 전체주의가 진행이 돼서 누구에 대한 혐오 계속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딱 되죠. 한국도 계속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네. 30%가 될 거냐, 40%가 될 거냐, 한 25% 떨어질 거냐, 요게 문제지. 그럼 백인 여기 우월주의자들도 이제 한번 이렇게 되니 또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옛날로 막 인권 생각하면서 뭐 손에 손잡고 이런 세상은 좀 당분간 오기 힘들다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 역사도 알고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 나가겠구나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짐작이 가요. 그래서 1951년에 쓴 이 책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근본, 전체주의라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생겨나가고 있고 어떤 피해를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읽었고 거기에서 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서도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아직도 책 읽기 모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영어로 got milk 그러잖아요.
got milk? 하듯이 not book?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나는 충분히 책을 읽었나? 오늘 우유를 마셨나? 야,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혼자 읽기 힘들면 자, 우리 책 읽기 모임 민들레 오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명이 같이 읽기 때문에 혼자서 읽을 때는 어렵지만 서너 명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 퍼즐 맞춰지듯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머리에 쏙쏙 와닿아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책 읽기 모임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이 뭐 단순히 시간 보내기 위해서 책 읽자는 게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사는 거. 아주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43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